저 진짜 쭈구리였다니까요. 처음에는 손을 덜덜덜 떨면서 말합니다. 교도소를 더 좋아해요, 청소년들은. 관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일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많이 법니다.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세요, 변호사. 저는 이 지역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지역에서 송천동에 있는 송북초등학교, 풍남여자중학교, 한일고등학교 다 나오고 대학교도 전북대학교 법학과 나와서 사법시험 봤어요. 법학과 나오면 의뢰 이제 좀 많이 생각하는 분야라서 그래서 저는 좀 운도 좋아가지고 빨리 합격을 한 편이고 52회 사법시험 합격해서 지금은 전주에서 개인 법률사무소 운영하고 있는 김도연 변호사입니다. TV나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면은 엄청 막 멋있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대신 전달해 주는 사람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일이 아닌데 남의 일에 발벗고 나서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뭐 운명이랄까요? 근데 저는 원래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공부 굉장히 못했어요. 중학교 다닐 때도 공부에 별로 흥미가 없었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고 좀 고생을 하다가 재수를 해서 전북대학교 법학과를 들어갔는데 정말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재밌고 모든 거의 원인과 결과가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는 거에 일단 굉장한 매력을 느꼈어요. 아, 법학은 나를 위한 학문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공부 굉장히 재밌게 열심히 했었어요. 저는 약간 아까 공부 진짜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구체적으로는 저 고등학교 때 저희 반에 한 43명인가 44명 있었는데 제가 거의 40등, 39등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뭐 시험 보는 날도 모르고 학교를 갈 정도로 아예 학교 생활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서 변호사라든지 이런 거는 아예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아나운서라던가 말하는 직업이 되게 멋있어 보인다는 생각 막연히 했죠. 공부도 되게 못하면서. 근데 그런 생각 하다가 지금 변호사 했으니까 결국에는 말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사법시험을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저 때는 법대를 나오지 않아도 사법시험만 합격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 실제로 법학과 나오지 않은 분들도 변호사를 사법시험 많이 합격하셨고 심지어 뭐 학교도 검정고시 나오고 대학 안 다니셨던 분들도 사법시험 합격하신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4년제 대학을 나와서 그 리트 시험 보고 뭐 영어 성적이라든지 학과 성적이라든지 이런 거 종합해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 변호사 시험 합격한 다음에 또 6개월 실무 수습을 거쳐야만이 변호사 업무를 지금은 할 수 있죠. 더 어려워졌어요. 저는 이제 법조인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굉장히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얘기를 할 때도 날짜하고 장소가 항상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왜냐면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를 많이 확인을 하는 작업을 거치니까. 그래서 일기 쓰는 거는 진짜 법조인 하고 싶으면 일기 쓰는 거는 지금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꾸준히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연습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억을 되새기는 거, 그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육하원칙에 따라서 일기를 쓰는 거는 나중에 법조인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책을 읽는 거는 다양한 분야를 아는 것에도 도움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육하원칙을 생각하고 적용하는 거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고용 변호사로 처음에 일을 했었거든요. 고용 변호사로 일을 할 때도 많이 힘들긴 했어요.
일 업무량 자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희가 검토해야 되는 사건 한 개당 거의 1000페이지 넘는 사건 기록이 있고, 그 사건 기록 외에도 이제 손님들이 봐줬으면 하는 서류들도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리고 손님들하고 그럼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지게 됐냐라는 그런 인터뷰나 상담도 굉장한 시간과 에너지,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단순히 그냥 흘려듣는 얘기에서 증거가 나오기도 하니까 눈으로 보고 쓰는 업무량도 많고 감정 소모량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은 뭔가 피해를 당했다라거나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내 권리를 받고 싶어서, 법원을 통해서 내 권리를 행사하고 받고 싶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어서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로운 상태에서 오시거든요. 막 얘기하다 우시기도 하고 화도 내시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감정과 사건을 다 정리해 드리는데 굉장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죠. 관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 능력이 닿는 한까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정년 같은 게 있지 않아요. 저희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건이나 사고가 매일 발생을 하고 법률이 계속 바뀌고 하니까 저희는 매일매일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내 눈이 보이는 한, 내 사지를 움직일 수 있는 한은 계속 일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정말 좋아요. 그리고 또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제 점심에 소주 한잔 마시고 이거 청소년들 약간 바꿔가지고 내가 디저트를 좀 오래 먹고 싶다. 그러면 점심시간 한 3시간 써도 되거든요. 내가 오늘 쉬고 싶다. 쉬면 돼요.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고 법률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진짜 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다양한 직업에 진출할 수가 있어요. 노무사라든지 세무사, 변리사 업무도 할 수 있어요. 경찰, 뭐 대학 교수, 정치인, 하시고 싶은 모든 직업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요새 TV에도 변호사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저도 지금 방송을 하고 있기도 하고 하시고 싶은 모든 거를 할 수 있어요. 법률을 다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거는 엄청난 매력이죠. 그 부분 포기하셔야 돼요. 내 생활을 하겠다. 머리를 비우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겠다. 이런 거는 없어요. 항상 사건 생각하고 있고,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 물론 지금도 그런데 제가 이제 자녀들이 있거든요. 6살, 7살. 그래서 밤에 이제 동화책 읽어줄 때도 그 동화책에서 사건 생각을 할 정도로, 드라마 같은 거는 뭐 아예 보지도 않아요. 별로 재미도 없고, 제 사건이 더 자극적이고 하기 때문에 다른 일에도 별로 흥미 없고 계속 사건 생각,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자고 깼을 때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일과 뭐 개인 생활이 분리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변호사 할 때도 저희 선배 변호사님이 퇴근을 하는 순간 사건을 잊어야 오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많은 변호사들이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있죠. 많이 벌어요. 하는 만큼 법니다. 다 하기 나름이에요. 왜 우리 식당 엄청 많은데 잘 되는 식당은 엄청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계속 안 되잖아요.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노력하는 만큼 손님한테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느냐, 내가 내 사건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고객들이 많이 오시기도 하니까 경제적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넉넉 버는 뭐 먹고 삽니다. 피고인을 위해서 할 말을 다 할 때. 제 울렁증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법정에 설 때마다 엄청 떨어요. 근데 다행히도 법정에 앉으면 제가 보는 사람은 판사들 뿐이잖아요. 뒤에 방청석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앉아 있어도 저는 볼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 좀 덜 떨고 할 수 있는데, 신입 때는 많이 못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거든요. 그래서 형사 사건 많이 하는데 검사가 내가 부른 우리한테 유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을 조금 쥐잡듯이 잡을 때 잡지 말아라. 그러면 나 더 이상 진행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너무 떨린데 저 할 말 있다 이러면서 신문 그만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때나 제가 증거 같은 거 신청할 때 법원이나 검찰에서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증거라고 하면서 안 받아주려고 할 때, 그런 때 저희 피고인을 위해서 이 증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서 받아들여지고 결국에는 무죄를 받는 그런 상황들이 나 진짜 멋있구나. 드라마 찍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그때는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직업은 그러니까 로봇 같은 사람한테 잘 어울려요. 다른 사람 감정에 쉽게 동요된다거나 이런 분들은 빨리 죽습니다. 이거 하다가 정말 빨리 죽어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기계적으로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더라도 자기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일을 가장 잘 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이 진짜 잘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일이거든요. 정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이 일 정말 잘 하실 거예요. 그리고 뭔가 특별한 사명감이라든지 정의감이 넘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일을 하면서 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겁니다. 딱 직업적으로만 생각을 하셔야지, 이제 뭐 내가 생각하는 게 정의고 내가 하는 일이 사명감과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건이 망가지거든요. 사건을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정의감이나 사명감은 객관적이지 않고 정말 온전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건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사건 정리 잘 하시는 분들, 책상 정리 잘 하시는 분들이 변호사는 진짜 잘 하실 겁니다. 저는 제가 그 사건 맡았던 피고인이 무죄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무죄를 받았는데도. 근데 원래 우울증이 좀 심한 친구였거든요. 교도소에 있다가 제가 이제 보석으로 꺼내고 무죄가 나왔는데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교도소를 이제 자주 가서 이 친구의 상태를 알았는데 그때 무죄 나오고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그 부모님한테 이 친구의 상태를 얘기를 해줄 걸. 이 친구가 지금 좀 위험한 상태니까 좀 보셔야 된다. 계속 좀 지켜봐 주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할 걸. 이제 변호사가 뭐 사건만 잘 처리해서 막 무죄 나오고 돈 받아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해서 좀 살려놓을 걸. 그런 일도 있었죠. 다 집어치우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임신하고 출산이 가장 큰 위기였어요. 근데 변호사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분들이 임신하고 출산하면은 직업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으시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변호사여서 큰 위기라기보다는 이제 뭐 일반적인 위기를 맞은 거죠. 제가 애를 낳고 거의 바로 복귀를 했거든요, 사무실에. 왜냐하면 저희는 재판을 하잖아요. 제가 하는 일은 한 80% 이상이 재판 업무인데 재판이 거의 2주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잡혀 있고 사건은 100개, 200개가 막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 하루에 재판을 제가 그때 고용 변호사를 했을 때 하루에 재판 5개에서 많으면 11개, 12개도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다고 사무실에 들어가면 그 한 달 동안 재판이 다 멈추잖아요. 그러면 손님들은 애가 타는 거예요. 내가 애를 낳든 뭐 소를 낳든 그런 건 상관이 없고 내 사건이 진행이 안 되니까 다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지금 애고 뭐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해서 가족들 도움으로 일단 나가기는 했는데 이제 애를 봐줄 사람이 또 이제 동생이 또 막 출산하고 하다 보니까 애를 봐줄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사무실을 정리하고 나왔거든요. 이대로 계속 애가 클 때까지 쉬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 좀 위기를 맞았었죠. 매일이 위기입니다, 사실. 업무 강도가 너무 높아요. 일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이제 서류 보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의뢰인 만나서 상담을 하고 재판 가고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업무량도 많고 업무 강도도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생각하고 이 업종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많이 바뀌어요. 법률이라든지 뭐 판례라든지 이런 게 너무 바뀌는 게 많아서 공부할 것도 많아요. 매일매일 새로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일 새로운 공부를 하는데 사건은 사건대로 계속 처리를 해야 되고 의뢰인은 의뢰인대로 계속 응대를 해야 되는데 법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요청이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뭐 자문 같은 것도, 그리고 또 회의 같은 거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일이 정말 많습니다. 많아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변호사는 전문 분야를 2개 등록할 수 있거든요. 사건 수가 특정한 뭐 5년 안에 뭐 몇십 건 이상의 사건을 하면은 그 사건에 좀 전문가라고 봐줘서 변협에서 이 사람은 이 분야의 전문가다라는 등록증을 줘요. 그래서 저는 이혼 사건하고 형사 사건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형사 사건에서 무죄 받았을 때는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이 나요. 정말 이렇게 앉았다가 펄쩍 일어날 정도로. 판결 선고를 보통 하루에 막 한 20개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우리 손님만 나왔을 때, 다른 손님들은 다른 변호사님들의 손님들은 다 교도소에 계속 스테이해 계시는데 우리 손님만 이렇게 나오시거나 구속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못 만나고 그 작은 방에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누울 수도 없고 계속 앉아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자유를 제가 찾아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보람을 느끼죠. 최고입니다. 근데 끝난 사건도 다 기억을 하고 있으면 새로운 사건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다 그거를 잊어버리려고 하고 새로운 사건을 넣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끝난 사건은 나중에 컴퓨터 열어보면 찾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만 기억을 하고 새로운 사건을 계속 머리에 넣고 아까 얘기한 대로 새로운 판례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일부러라도 머릿속을 정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저는 변호사로서의 전망은 밝다고 생각을 해요. 뭐 AI 뭐 시대가 도래해서 결국에 판사, 검사, 변호사도 다 기계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변호사가 진짜 딱 그 업무, 재판에 제출할 서류 딱 제출하고 이 업무가 다라면은 전망은 어둡죠. 기계가 더 잘할 테니까. 근데 의뢰인들의 감정도 같이 정리를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기계가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더라도 하세요, 변호사. 예전에는 내가 전라북도에서 제일 큰 회사를 차리겠다 뭐 이런 목표도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매일 열심히 살고 지금처럼 안 아프고 열심히 공부하고 사건 처리하고 이게 계획이고 목표예요. 열심히 사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부모님들한테 너무 많이 들을 것 같아서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는 이거 완전 라떼야 이거긴 한데 만약에 제가 정말 과거로 돌아가는 저 진짜 공부 열심히 할 거거든요. 진짜 몸이 부서져라고 공부할 거예요. 정말 제가 그 고시 공부할 때 그 초시계로만 하루에 한 12시간에서 15시간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아예 안 마셨어요. 물을 마시면 화장실 가고 싶으니까 그 정도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제가 이거를 청소년 시절에 했으면 훨씬 잘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더 그 체력이 되잖아요. 나이가 먹어서 공부를 하니까 뭐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근데 좀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했으면 그런 공부하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더 수월하게 내가 변호사로 진입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보면 정말 우리가 100살까지 사는데 청소년 시절 진짜 짧거든요. 딱 그때만 공부하면 돼요. 그때만 공부하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제발. 공부를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공부라는 게 절대량이 있거든요. 그 절대량을 넘어서면 그 이후부터는 조금만 해도 돼요. 근데 그 절대량을 못 채우는 거죠. 내가 만약에 책 한 권을 다 외우고 싶다, 예를 들면. 그럼 그 책 한 권을 절대적으로 10번은 봐야 돼요. 10번을 일단 보면 그 다음부터는 그 책을 한 번만 봐도 다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또 자기한테 맞는 공부 방법이 있어요, 분명히. 거기서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예요. 다 해보고 이게 맞다 싶으면 그걸로 쭉 가는 거죠. 근데 일단 여러 가지도 안 해볼 뿐만 아니라 몇 번 해보고 안 맞네가 대부분일 텐데, 제가 공부했던 것 중에는 과학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저희 선배님이 알려주신 건데, 우리가 뭐 오늘 수학 공부를 1쪽에서 10쪽까지 했어요. 수업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1쪽에서 10쪽까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공부한 거를. 근데 그렇게 보는 거는 시간이 오래 안 걸리거든요. 왜냐면 몇 시간 전에 배운 거니까 한 10분, 20분을 그냥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뭐 쓰는 것도 아니고 봐. 아침에 일어나서 또 봐요. 그럼 벌써 2번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또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 1쪽부터 10쪽까지를. 그리고 한 달 있다가 한 번 더. 그래서 총 4번 보잖아요. 내가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과목이 10개야. 과목이 10개가 막 누적이 되면 양이 많아져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긴 한데, 그게 습관이 되면은 진짜 금방금방 보고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진짜 한 번만 해보세요. 진짜. 근데 저 이 공부 방법 알려주신 선배님이 진짜 많이 알려줬는데 실제로 한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했어요. 나눠주고 싶네요, 그 복수표를. 지금 막 소년법 폐지하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없애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없으면 다 같이 교도소 가나요? 교도소를 더 좋아해요, 청소년들은. 왜 더 교도소 좋아할 것 같아요? 소년원 가는 것보다 교도소가 더 좋다고 해요. 교도소가 더 편해. 왜냐면 다 어른들이잖아요. 내 아들 같다, 내 딸 같아 하면서 엄청 예뻐해요. 떡갈비 주고 참치 주고 사탕이랑 사주고 얼마나 귀여움 받아요, 거기서는. 근데 소년원 가면은 이게가 진짜 확실합니다. 너 몇 살이야? 너 뭐 하다 왔어? 저 차터리 엄청 힘들어요, 소년원에 있으면. 그러니까 갔다 온 애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교도소가 더 편하다. 교도소 그럼 보내면 뭐 할 거예요? 더 좋은 데로 왜 보내요? 실상을 알아야지 해결책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년이니까 다행인 겁니다. 소년이니까 소년법이 적용이 돼서 교도소 안 가는 거예요. 소년들이 일반 형사 범죄를 저질렀을 때 소년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소년법은 처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징역 몇 년, 뭐 벌금 얼마 이런 것처럼 처벌이 아니라 이 친구를 이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건강한 사회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형사 처벌은 치료가 아니잖아요. 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년법을 없앤다는 거는 저는 그 부분은 좀 찬성하기 어렵거든요. 오히려 이 정도의 소년법으로 이 친구들이 계속 재범을 하게 되는 거라면은 오히려 다른 프로그램 같은 거를 더 넣는 것이 어떤가, 이런 것들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